2024년 12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거리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 나라를 향해 분노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중국은 네팔에서 나가라!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중국의 부정적이라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일본과 유럽 주요국에서도 70%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나치 독일에서도 냉전시대 소련에서도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수치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나라를 거부하는 현상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수치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한국의 대중 비호감도는 39%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83%로 2배 이상 폭등했죠. 대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싫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때 서방 세계가 기대를 걸었던 나라였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선언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환영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대혼란을 겪은 직후였고, 1인당 국민 소득이 15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덩샤오핑의 유명한 말처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로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지원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될 거라는 믿음이었죠. 실제로 한국, 대만,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이뤄낸 선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기술을 이전해주고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수출입 무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세계의 제조 기지가 됐고, 1980년대 연평균 10.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도시들의 풍경은 순식간에 바뀌었고, 2001년에는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마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중국의 WTO 가입은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라 중국이 더욱 자유롭고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세계는 중요한 신호를 목격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부패 척결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며 광장에 모였을 때 전 세계는 드디어 중국도 변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대응은 예상과 정반대였죠. 보통의 경우 시위대에 강경 진압을 하면 전국적으로 더 큰 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안문 사건 이후 서방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중국은 우리 생각과 다른 나라다, 경제 성장이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고, 다른 하나는 비록 좌절되긴 했지만 이미 민주화 요구가 나왔으니 경제가 더 발전하면 그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었습니다. 결국 서방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은 제조 거점으로도 소비 시장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만 해도 세계는 중국의 성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중국 경제는 2007년까지 연평균 11.5%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했고,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미래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아직 중국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질서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틀을 벗어나는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2년 한 사람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것입니다. 그는 취임 직후 중국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원래 세계의 중심이었다.
지난 200년간의 굴욕은 역사의 예외였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래의 위치를 되찾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서 세계 질서의 재편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1대1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부터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개발 지원을 할 때 항상 조건을 달았거든요. 독재를 그만하고 민주화를 해야 한다.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조건 없이 일단 인프라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선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독재 국가들이 환호한 건 당연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흔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이 시기부터 중국의 외교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오던 조용하고 겸손한 외교 대신 전랑 외교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외교 노선으로 전환한 겁니다. 전랑은 중국 영화 제목에서 따온 말인데 강한 중국 군인이 해외에서 적들을 무찌르고 중국인들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중국 외교관들의 메시지는 겸손함이 아니라 반박과 공세, 때로는 노골적인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국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입국을 사실상 차단했고 한류 콘텐츠를 금지했으며 롯데마트 영업을 정지시켰습니다. 같은 해 호주에서는 중국 사업가가 호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이 폭로됐고 호주 정부가 외국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자 중국은 호주산 와인, 석탄, 쇠고기에 관세를 때리거나 수입을 금지해버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아예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고 중국 유학생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한 조치들이 이어졌죠. 중국도 똑같이 관세로 맞받아쳤고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러시아,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과 대놓고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들에서는 반중 정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관계는 국가 간의 문제이고 일반인들의 일상에서 이런 갈등을 실감할 계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프라를 깔아주고 돈도 투자해주는 고마운 나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대1로의 진짜 결과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이 인프라를 지어준 건 맞지만 그건 해당 국가의 경제를 종속시키는 구조였던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그 나라 상황에 맞지도 않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인프라를 지어놓고는 막대한 빚을 요구했습니다. 그 나라 정부 인사들은 뒤에서 돈을 챙겼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건 중국인 노동자들이었죠. 다 지어진 후에는 당연히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빚만 쌓여갔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이 13억 달러를 투자해서 항구를 개발했는데 항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적자가 계속 쌓였고 결국 스리랑카가 빚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그 항구를 99년 장기 임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파키스탄, 케냐, 잠비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채 함정이었던 겁니다. 1대1로에 참여했던 친중 정부들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고 이제 와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변화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때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때 약속했던 일국양제, 즉 50년간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죠. 최루탄, 물대포, 고무탄은 기본이었고 체포와 실종, 폭행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위는 이전의 다른 사건들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뉴스 기사나 사진으로만 접했다면 이번에는 SNS를 통해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는 점이죠.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경찰이 시민을 구타하는 장면, 여관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위대의 모습이 생생하게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2019년 맞나?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같은 반응들이었죠. 같은 시기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도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됐고 강제 노동과 문화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국경에서 충돌해서 21명의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고 인도에서는 대규모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은 그냥 코로나라고 부르지만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덮쳤고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는 마비됐고 봉쇄와 격리,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초기에만 제대로 대응했어도, 정보를 숨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요.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통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언론을 검열하고 SNS를 차단하고 의사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코로나 경고를 했던 의사 리월량은 당국에 불려가서 경고를 받았고 결국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했죠. 세계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이게 중국이구나. 이게 중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과거에는 뉴스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으로 접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영상으로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충격적으로 전달됐습니다. SNS 시대가 가져온 변화였죠. 홍콩 탄압도, 위구르 수용소도, 코로나 은폐도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이죠.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까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똑같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탈취하고 한국의 핵심 인재들을 빼가고 엄청난 보조금을 퍼부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죠. 예를 들어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이 막대한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치고 올라왔고 배터리 산업에서도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치 단골 손님이 레시피를 훔쳐가더니 바로 앞에 똑같은 가게를 차려버린 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방장까지 빼가면서요. 더 심각한 건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아니게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밀려났죠. 즉 중국은 더 이상 좋은 손님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한국인 10명 중 8명, 83%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역사 문제, 경제 경쟁 등으로 70%의 비호감도를 기록했고 유럽 국가들은 홍콩 문제와 인권 탄압, 경제 종속 우려로 74%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돌아선 겁니다. 2024년 말 네팔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졌습니다. 친중 성향의 정부에 대한 반발이었죠. 부패와 독재, 경제 파탄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는데 시위대가 외친 구호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네팔에서 나가라. 중국 돈 받지 마. 네팔은 중국 식민지가 아니다. 정부가 SNS를 차단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봤거든요.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홍콩처럼 약속을 깨고 자유를 짓밟고 위구르처럼 인권을 유린하고 스리랑카처럼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기고 네팔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의 반중 정서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싫은 게 아니에요.
중국의 영향력이 두려운 겁니다.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정보를 가져갈 거야. 중국 돈을 받으면 나중에 뭔가 요구할 거야. 중국에 종속되면 자유를 잃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틱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틱톡 금지 논란이 불거진 건 단순히 앱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중국과 연관되면 안 된다.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도 홍콩처럼 스리랑카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83%라는 역대급 비호감의 진짜 이유입니다. 싫음이 아니라 공포죠. 중국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유명한 전략 도광양회가 있었죠. 빛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고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전략을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몽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가 질서를 바꾸겠다고 나섰죠. 1대1로로 개발도상국들의 부채의 덫을 놓았고 전랑 외교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했으며 홍콩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코로나 정보를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SNS 시대에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83%. 나치 독일도 받지 못한 수치.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반감.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영향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제발 우리한테 손대지 마. 우리를 종속시키려 하지 마. 이게 전 세계가 중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불과 10년 만에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특히 전 세계가 동시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중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고립의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